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벌써 5월 마지막 주고요. 이제 6월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럼 우리 이 시점에서 월말 올초이다 보니까 중요한 일정들이 많거든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대체휴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도 현충일이에요. 그래서 메모리얼 데이여서 휴장이거든요. 우리나라도 휴장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뭐 특별한 일정들은 없지만 뭐 뒤로 중요한 일정들이 많아서 다음 주도 정말 좀 빡빡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화요일에 좀 보시면은 유로존 내에서 보면 소비자 기대 인플레라든지 소비자 신뢰 지수와 관련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전에 좀 발표된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을 좀 보면 계속해서 좀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유로존 전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역시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댈러스 연은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표들이 약간 좀 들쑥날쑥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지만 제가 그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트렌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트렌드는 계속해서 좀 우하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월 초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고용과 관련한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고용 주간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수요일에 4월달 구인 이직 보고서 졸츠가 발표가 돼요. 졸츠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가면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대망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중요한 지표들이 있는데 일단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수요일에 주요국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주요국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물론 확정치는 이후에 발표되긴 하지만 확정치보다는 잠정치가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에 여기는 지금 공간이 없어서 빼놨지만 유로존의 CPI 잠정치가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는 것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매월 첫 거래일에 첫날 발표가 되는 우리나라의 수출 동향과 그리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이건 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전체적으로 기업 이익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관세청에서 1일부터 20일까지 발표한 수출 데이터만 놓고 보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네,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나오고 있고,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지역들 내에서의 좀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좀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일정들에서 보면 일단 6월 중순경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 3주 전에 발표되는 연준 베이지북 각 지역별 경기 동향이 어떤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여기에서 좀 체크해서 봐야 될 거는 은행들의 대출 태도와 관련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용과 관련한 부분들이 긴축이 계속되고 있느냐의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베이지북에서도 보면은 뉴욕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상당히 좀 타이트해지고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 또는 가게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일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국의 부채 한도와 관련한 내용인데,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한 엑스데이트, 즉 이거는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는 날짜를 엑스데이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6월 1일이에요, 잠정치가. 그래서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아니지만 이제 주말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원래는 이제 올해부터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4일날 예정이 되어 있다. 최근에 유가가 좀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이 좀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유 시장 내에서의 투기 세력들 너희들 조심해라. 너희들 자꾸 가격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 계속 그렇게 하면은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가가 좀 야금야금 올라오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오펙 회의까지 좀 잘 보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여러 연준위원들이 계속해서 발언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팔로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예상 시나리오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원래 이제 미국 회기가 9월 30일 날 끝나니까 9월 30일까지 연장을 해놓고 계속해서 좀 협상할 시간을 좀 벌어보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이거 같은 경우는 메카시 하원 의장도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협상이 이번에 거의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는 거의 막바지에 타결될 가능성이 좀 높게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X데이트라고 하는 게 이제 6월 1일이잖아요. 6월 1일 이전에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렇게 되어야 하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네, 그 파급 효과가 익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데 저희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녹화하기 들어오기 전에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3개의 신용평가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인 피치가 미국을 일단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좀 지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이 미국이 휴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6월 1일까지 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고, 또 하나는 하원에서 좀 논의해야 될 시간, 그걸 지금 72시간 정도는 물리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메카시 하원 의장이 좀 얘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보면 이제 이번 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타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지지부진한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 한 2, 3일 동안 시장이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또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나와서도 얘기하기도 했었고,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연준에서 가장 매파적인 인사를 할 수 있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보험성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보험성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인상 횟수를 25bp 기준으로 2회, 그러니까 50bp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간밤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나와서 약간 매파적인, 물론 우리가 데이터 디펜던트한 모습을 보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주 획기적인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좀 더 인상 쪽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허키시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반영을 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캡처한 화면을 좀 보면,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면, 현재 기준금리가 여기잖아요. 그런데 원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요 일주일 사이에 최근 들어서 보면 25bp 인상이라든지 50bp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금리 동결한 이후에 인하하는 전망이 우세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원래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내 3차례, 많이 본 데는 4차례까지도 가능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올 연말에 가면 여기니까 대략 25bp거든요.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또는 많으면은 한 2차례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장에서 현재 반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은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는 뭐냐면, 방금 이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완연하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던가, 아니면은 시장이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하던가. 그러니까 이 돌발 변수라고 하는 거는, 시장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소프트 랜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하드 랜딩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요인에 의해서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는 고용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의 눈높이가 다시금 고용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고용에서 제가 봐야 할 체크 포인트를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자, 구인 건수가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이 구인 건수가 얼마나 빠르게 하락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인 건수가 거의 1,100만 건까지 육박했다가, 이게 1,000만 건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990만 까지 내려왔잖아요. 이게 지금 내려오는 폭이 좀 상당히 좀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얼마만큼 빠르게 내려오는지, 특히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여기 있는 숫자가 뭐냐면 기업에서 일하는 재직자 수예요. 재직자 수로 좀 나눠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보통 저희가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은 재직자가 한 500명 미만을 놓고 보는데, 여기 지금 졸초에 나와 있는 거는 250명, 1000명 이렇게 좀 끊어 있다 보니까 일단 요 250명 미만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그래프상에서 요 위에 상단이거든요. 보이시나요? 지금 이 중소기업 단에서의 구인 건수, 이전까지는 경기가 괜찮고 상당히 수요도 탄탄하다 보니까 우리 일손 필요합니다라고 했던 그런 중소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아주 빨리 구인 건수를 회수하고 있다, 또는 철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5,000명 이상의 대기업들은 구인 건수 철회할 계획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소기업 단에서의 구인 건수가 어떻게 빨리 변화하는지를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연초 이후부터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 증가세가 가파르게 올라가는지를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24만 5천에서 25만 건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사주 평균이 이게 지금 크리티컬하게 30만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노동시장에 뭔가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계속해서 팔로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고용 지표들과 달리 이거는 주간 단위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좀 유용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금리 인상도 가파르게 좀 진행되고 있고, 3월 달에 은행들이 3월 이후에 미국 내에서 중요한 그리고 규모 있는 은행들이 3개나 파산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 이러다 보니까 은행들의 신용 태도가, 그러니까 즉 대출을 해주는 그 기준이라든지 텀 자체가 상당히 좀 올라갔다,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불안한 요인 중에 하나였죠.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은행들의 대출 태도, 즉 기업에 대한 대출 태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업들 단에서도 보면 같이 후행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실업률, 특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수치를 좀 잘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바닥에서 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실업률 상승의 전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임금입니다. 지난달에 임금이 서프라이즈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여전히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불균형한 거는 맞아요. 앞서 구인 건수도 그렇고요. 노동 수요보다 공급이 상당히 저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노동자들, 또 일자리를 찾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임금을 높이고자 하는 수요 또는 니즈가 커질 수밖에 없고,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 자연스럽게 임금 상승 압력을 자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임금 상승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 의장인 파월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뭐냐면, 임금 인상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타겟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2%라고 본다라고 하면 2%를 조금 상회한 한 3% 내외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 내려오려면 좀 멀었죠. 그래서 다음 주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할 체크 포인트, 이 3가지 정도를 중심적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결국엔 다음 주에도 실무 경제와 관련한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되는데, 그중에 좀 보실 부분들이 뭐냐면, 최근에 S&P 글로벌과 마켓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들이 있거든요. PMI 지표들이 있는데, 이 지표들을 제조업과 서비스 단을 좀 한번 살펴서 보면, 제조업은 전체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이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서비스는 상당히 탄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제조업 단의 부진한 모습이 서비스의 상당한 개선으로, 즉 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서비스 물가 쪽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매월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헤드라인 물가가 완연하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상품이나 에너지와 같은 가격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물가라든지
또는 특히 이제 근원 물가 내에서도 주택과 관련한 부분들을 제외한 이 서비스 물가가 매우 좀 경직적인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애틀란타 연은이라든지 댈러스 연은이라든지 또는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발표하는 뭐 미디언 CPI라든지 트렌드 민 PCI 이런 것들 PC를 보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높은 수준들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경직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보면은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을 좀 보면 뭐 다음 달 이 물가 추정치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드라인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은 완연하게 나타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코어 물가는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시장에서 좀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서비스 물가에 대한 부담들이 실제로 연준이 좀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망설여지게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이건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그 블랙나이트라고 하는 모기지 관련 업체에서 최근 엊그제 발표한 데이터 중에 최근에 모기지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미국 가계부채와 관련한 내용 또는 미국 소비와 관련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모기지 단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왜냐하면 일단은 모기지를 받은 사람들 전체적으로 구성을 보면 신용 등급 또는 신용 점수가 매우 높은 고신용자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작 여기에서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 볼 부분은 실제로 이런 모기지단에, 특히 주거용 모기지단에 대한 우려보다는 실제 소비자 신용과 관련한 부분들, 그러니까 소비자라고 하면 소비자 신용이라고 하면 자동차나 또는 신용카드 이런 대출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걱정이 좀 더 앞서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데이터에서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달이 상당히 좀 낮게 나왔는데 지난달 대비 좀 높게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좀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돼 있어 했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소비와 관련한 부분에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2020년대 21년 이때는 대체적으로 한 2에서 3%대였어요. 그쵸? 2에서 3%대에서 지금 이게 6에서 7%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지금 주택을 신규로 하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30년 만기 고정금리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기지 같은 경우는 매달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달 청구되는 이 청구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신규로 지금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2020년, 21년에 모기지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 대비했을 때보다 지금 부담 규모가 얼마나큼 되죠? 대략 30% 이상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인 즉슨 이 소비자들 대비했을 때 이 소비 여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갤럽에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이 또는 미국에서 앞으로 주택을 살 만한 시기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 항목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금은 주택을 살 만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수치는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6에서 7%의 금리 레벨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나타나는 주택 관련한 지표들이 다소 좀 개선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지만 역시 주택시장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걸로 좀 결론을 내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연준이 어제 발표한 재미있는 데이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도 혹시 트위터 이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트위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심리지수가 매우 유용하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온 스터디가 있어서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보면 시장 뭐 금융 상황이라든지 또는 소비자들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표들과 좀 비교해 봤을 때 양적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상관관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흐름이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보면 흐름 자체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연관성이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좀 한번 따져보면 이 트위터 금융심리지수, 이제 이 그래프에서는 TFSI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게 1 표준 편차 증가하면, 이게 증가하면 낮은 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죠. 불안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증가하게 되면 S&P 500 지수가 음의 수익률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한 0.5에서 한 0.6%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 변수 중에 S&P 500의 야간 선물 지수가 여기 좀 빠졌거든요. 이 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들이 동일하다는 과정에서 회귀 분석을 좀 해보면 대략 한 0.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좀 유의미한 결과치들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트위터에서 보면 많은 부분들을 좀 눈치를 챌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전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다양한 주제들이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FOMC 기간 전으로 보면 페드라든지 또는 이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트위터도 상당히 좀 유용한 시장을 읽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유용한 툴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스터디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께서 한번 재미삼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다음 주에 다시금 고용과 실물 경기에 좀 주목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연준이 좀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FOMC 의사록에서도 나타났었고, 또는 파월 의장의 전체적인 발언에서도 나타났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부채한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다라든지, 또는 뭐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현재는 좀 안정화되어 있는 것 같은 은행 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심화되는, 즉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쓸 수 있는 카드가 실제로는 유동성을 확 풀던가 양적 완화를 하던가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하던가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는 좀 반대 상황들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고용이 너무나 지금 좋은 상황을 좀 보이고 있고, 물가 같은 경우에도 목표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상당히 타이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단에서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서비스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수요가 좀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높은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다음 주 고용 주간에서 체크할 포인트는 첫 번째, 중소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얼마만큼 감소하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거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지, 어느 정도의 폭으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증가하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임금 상승률입니다. 왜냐하면 임금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엔 이 서비스 수요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부채한도와 관련된 얘기일 것 같고요. 그리고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 잠정치가 발표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주요 실물 경제 지표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과 미국의 제조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용 주간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조울주부터 시작해서 고용 보고서까지 쭉쭉쭉 발표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여기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도 빡빡합니다. 자, 그럼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